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과거의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읽어보는 책, 리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원래 목적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서 계속 간직할 책과 이제 더 이상은 유미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헌책방에 팔 거냐, 아니면 버릴 거냐, 남 줄 거냐.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서재의 살 빼기, 서재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련이 된 시간인데,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이겁니다. 국화와 칼. 네. 진짜 옛날 책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전 책인데, 제가 앞서서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번 주 리리드는 국화와 칼을 하겠어 라고 의견을 보내놓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국화와 칼이. 분명히 서재 어디에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읽었으니까 이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미 이 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또 샀어요. 왜 하니 리리드를 도대체. 참네. 아무튼 뭐 바뀌었더라고요. 을류문화사에서 나왔는데 표지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긴 읽었어요. 다시 읽었는데 번역도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나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자, 이 책은 대학 다닐 때인가요? 아니면 30대였나? 아마 그쯤 읽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차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 시기, 사회과학 서적을 아마 가장 많이 읽었던 시기가 20대와 3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읽었던 책입니다.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말하자면 영문학을 전공하고 생화학자인 남편과 결혼한 컬럼비아 대학의 한 교수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쓰여졌냐면요. 이 책은 원래 책으로서 쓰여진 게 아니라 일종의 논문이자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벌리고 한참 후반부에 이제 이르게 됐을 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전쟁은 자기들이 승리할 것 같은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식민 통치를 하려고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독일, 이탈리아 같은 이제 나라들은 같은 서양 문화권이니까, 미국도 이제 영국 문화권에서 온 나라니까, 유럽 문화권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쟤들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리고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겠어 라고 하는데, 적대 국가였던 일본만큼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러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미카제라고 있었죠. 갈 수 있는 휘발유만 싣고, 이제 휘발유인가요? 항공용가 뭐 싣고 비행기가 와서는 막 폭격하다가 미국 막 항공모함에다 그냥 막 자폭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서양에서는 그런 방식의 전쟁 방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기울면 항복합니다. 백기 이렇게 흔들면서 항복 나오는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동양인들은 항복을 안 해요. 할복을 합니다. 할복을. 자기 배를 갈라요. 그리고 막 옥쇄라고 해서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 막 이러니까 이 서양 사람인 이 미국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얘들은. 그리고 전쟁이 이제 자기들의 승리가 굳어지자 이 일본이라고 하는 아시아인들을 통치해야겠는데, 말하자면 얘들을 알아야지 통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에게 연구를 의뢰합니다. 도대체 얘들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는 애들인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연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좀 올려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 국방성에 의해서 연구가 추진된 그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발표되기 전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논문은 하나의 책으로서 묶여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국화라는 미를 숭상하면서도 칼이라고 하는 폭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나라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섬나라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무역 분쟁이다. 또 최근뿐만이 아닙니다만 일본과는 그 일제 강점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과 어떤 악연들이 묶여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으로는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북한한테는 져도 된대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 스포츠 경기 정도는 뭐 전쟁은 지면 안 되겠지만 축구 정도는 져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일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한일전 들어갈 때 그 선수들 이렇게 각오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이제 브라질이나 영국하고는 축구를 해서 질 수가 있고 가끔 뭐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우리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일본한테 지면 공항에 들어올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옵니다. 이건 스포츠 경기가 아니란 뜻이죠. 아무튼 그렇게 적대시하는 나라입니다만 막상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조차도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꽤나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 책에 대한 여러 호평들을 보고 난 뒤에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초반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은 적대국의 침략 행위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세 나라가 부당한 정복 행위로 국제 평화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적대국이 권력은 쥔 곳이 만주국이든 에티오피아든 폴란드든 그것은 그들이 약소 민족을 억압하는 사악한 길로 나아갔음을 증명한다. 그들은 공전 공영 또는 적어도 자유무역을 위한 문호 개방이라는 국제 간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평화를 유지해야지 했는데 니들이 지금 평화를 위협했잖아. 인류의 공존을 위협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점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각국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세계는 무정부 상태가 계속된다. 이게 뭐냐? 나라들마다 자기들 주권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리드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적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혼란 상태라는 거예요. 일본은 계층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 질서의 지도자는 물론 일본인이다. 일본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계층적으로 조직된 유일한 나라이며 따라서 저마다 알맞은 위치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긴 합니다만 일본은 계급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인들에 의한 질서라는 건 뭐냐면 분명한 통치자가 있고 이 통치자에 의해서 계급들이 나눠져서 저마다 자기들에게 알맞는 위치에서 꼼짝 말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치자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을 질서라고 본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사회가 혼란스럽다. 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지배국,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일본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계급으로 나누어져서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납득도 가는 것은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중국이나 한국처럼 한국이나 중국처럼
과거에 신분이 나눠졌던 사회에서도 과거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시험을 보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사회적 사다리, 계단의 형태였습니다. 일본은 과거가 없었어요. 일본은 계층 간의 그 이동이 거의 금지됐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계급에게는 절대 충성을 해야 됐고 그 밑에 계급들은 사무라이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막 폭행하고 칼질을 해도 저항할 수 없는 완벽한 계급적 시스템 안에 있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천황은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군 왕검으로부터 뭐 시작이 됐다. 단군 왕조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데 하다 보면 이제 삼국으로 또 나눠지죠. 그랬다가 통일신라로 갔다가 또 고려가 그 엎으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다가 왕씨가 또 왕이었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또 이씨가 또 왕이 됩니다. 막 바뀐단 말이에요. 성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죠. 심지어는 이제 민주사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을 투표로 우리가 뽑지만 잘 안 해? 그러면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이 대통령도 끌어내립니다.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일본은 왕이 태초의 천황의 자손이 지금까지 천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권력에 대든 적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막부 시대에 실질적인 권력은 막부라고 하는 쇼군들에게 있었지만 적어도 이 왕조의 전통만큼은 헤아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물론 독일의 히틀러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일본의 만큼은 메가더 장군이 있는 그 배 위로 일본의 천황을 불러서 천황이 직접 항복 선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일본의 국민들이 복종할 것이다. 일본은 철저히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저 가장 높이 있는 천황의 항복 선언이 들려지는 순간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계급들은 복종할 것이다. 라는 전제와 어떤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거 몰랐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읽어내는 게 바로 이 리리드였던. 일본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린 나카무라밖에 몰라요. 나카무라. 일본 고바야시 나카무라. 다 옛날에 무슨 복싱 선수 이름 바둑 기사 이름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일본에 가면 신기한 물건이 많은 건 아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아베가 아파서 내려갔겠어요? 예? 아베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왜 저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리고 아베의 후계자라는 스가라는 인물이 또 수상이 된다고 했을 때도 왜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난리. 그런 어떤 일본의 전통적인 세계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본 국민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이게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가세요. 자기들 길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됐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서는 막 싸웠을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그 핵심적인 또 다른 파트인데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질서와 계층 제도를 신뢰하는 일본인과 자유와 평등을 신뢰하는 미국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계층 제도를 하나의 가능한 사회국으로서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계층 제도에 대한 일본인의 신뢰는 인간 상호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서 일본인이 품고 있는 관념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가족, 국가, 종교, 경제생활 등 국민적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비로소 그들의 인생관을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 소련의 한 서기장은 일본을 방문한 뒤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계층의 자신들의 자리에 존재해라. 결코 위아래를 넘보지 마라. 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계급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분석해낼 때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 칼이라고 하는
이 거의 최초의 일본인에 대한 문화와 사회에 대한 분석, 글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 국화 칼은 쓰여진 지 너무 오래됐고 이 루스 베네딕트는 실제로 일본에 가본 적 없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다시 읽어보니 너무 어렵게 쓰여지기도 한 부분도 있고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본 책에 따르면 오히려 이어령 선생님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같은 책이 현대 일본인들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책이다 하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격렬한 위기 상황 혹은 갈등 상황 속에서 연구해냈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들과 대립적 관계 혹은 협력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들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리리드 국화 칼을 다시 사서 가지고 와서 읽어봤습니다. 책을 왜 버리는 거야 도대체? 리뷰 평점 10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 좋아요. 일본에 관한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그중에서 일본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책. 일본에 대해선 애증과 선천적인 외면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문화의 틀이 갖는 특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요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별로요가 없을까에 대한 짐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이 책을 읽어나면서 반박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혹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으른 책 읽기의 인기 코너. 예. 인기 코너. 구색으로 만들어냈지만 본의 아니게 인기를 얻고 있는 리드였습니다.